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네. 언더스탠딩이 야심차게 마련한, 그렇습니다. 야심차게 마련한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형식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네. 수 없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를 오늘. 왜냐하면 주제가 중요하니까 형식도 좀 특별하게. 예. 오늘은 저희도 뭐 언더스탠딩이 이 주제를 좀 다뤘습니다만 농업 문제에 대해서 특히 농업을 좀 이렇게 산업화를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했잖아요. 농업이 약간 지원만 할 대상으로만 할 게 아니고 뭔가 이걸 좀 산업으로 자꾸 어떻게 키울 방법이 없을까? 반도체만 언제까지 수출하면서 살 거냐? 솔직히 얘기하면 야 너희 나라 자랑이 뭐야? 야 반도체, 자동차, 뭐 양궁, 뭐 다 되게 많죠. 네? 맞는데 농업 그러면 야 다른 얘기하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좀 없기도 하고 가능하면 그 우리의 약점 같기도 하고 항상 위협받는 것 같고 식량 안보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하다 보니 항상 우리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점점 우리나라가 잘 살고 발전하고 세계 속에서 위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꾸 더 신경 쓰이는 아픈 손가락인데 네. 언제까지 이렇게만 둘 거냐. 우리 이거를 정말 제대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아닌 건 아니고 지원할 건 지원하고 그래. 지금은 아닌 것도 아니고 뭐 아픈 것도 아니고 안 아픈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냥 그러고 있어요. 예. 그냥 우리 애들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만.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논의보다는 뭔가 좀 올려놓고 그렇습니다. 할 얘기 좀 제대로 해보자 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준비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농업 삼총사 또 모였습니다. 네, 농업 삼총사를 모셨습니다. 예. 네, 그 대통령직 속 농어촌 특별위원회 장태평 위원장님, 네, 그 한국정밀농업연구소의 남재작 소장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준양 박사님. 이분 세 분 밤낮으로 그냥 농업만 고민하시는 분들 딱 세 분. 네, 이분 세 분 빼면 우리나라의 농사가 안 돼. 예. 자,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아유, 그냥 스튜디오가 꽉 찼네요, 그냥. 네. 풍년입니다, 아주. 야, 요즘에는 약간 좀 그 반가운 소식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식품 산업을 좀 더 이제 키워야 된다. 수출도 좀 늘어나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우리는 반도체 다음은 이제 하자. 식품 산업이다. 네. 뭐 그런 전략을 펼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가능은 할까요? 가능합니다. 우리 이제 그렇게 해보면 좋죠. 좋지만 아직은 좀 솔직히 아직은 좀 아닌 거 아닙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닌 게 사실인데 네. 우리가 지금 준비를 잘하면 예를 들면 한 10년쯤 후에 우리가 바로 눈앞에 1,000억 달러 수출 이런 게 가능한 그런 산업이 바로 이 식품 산업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수출입니까? 지금은 120억 달러 정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유, 120억인데 10년 후에 1,000억 달러로 한다고요? 네. 10배인데요? 네, 야심찬 계획을 세워야 그래야 그 다음에 그 조금이라도 더 달성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1,000억 불을 할 건데 지금은 왜 100억 불 남짓밖에 못 하는지 거기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우리나라는 웬만한 농산물을 잘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 작물도 기를 수 있고 겨울 작물도 있을 수 있고. 아니에요. 아닌가? 동남아에 가보십시오. 더우니까 그냥 뽑으면 또 나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계절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불리하다. 그럼요. 어때요, 위원장님? 우리나라는 식품 산업이 잘 안 클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이제 식품 산업으로 보면은 그동안 우리 식품 산업은 뭐라 그럴까 표현을 하면은 간의 수공업 형태로 했어요. 아주 지금 우리 기업들이 한 7만여 개 되는데 식품 기업이 그 중에서 9명 이하 또 10억이 안 된 매출이 10억이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95% 정도 돼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 산업을 간의 수공업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물론 식품 기업 중에 CJ라든가 이렇게 큰 대기업들이 몇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양극화 좀 돼 있죠. 규모가 작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기업들이
네. 이렇게 기술 수준이나 경영 어떤 규모나 이런 게 너무 적기 때문에 외국하고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 자체가 대기업 몇을 빼고는 수출을 한번 해보겠다. 처음부터 수출을 목표로 해서 운용하는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기업들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덜란드 같은 데는 그 농식품 수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반도체가 1,300억 달러인데 우리 그 1,300억 달러보다 더 많은 1,320억 달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 기업들은 처음 만들 때부터 나는 수출할 거야. 그렇게 해서 국내에도 일부 하지만은 대부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그런 그 기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수출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닐 거고 안 되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개발 막 진행됐을 때부터 모든 게 다 대기업화 됐잖아요. 다 그러니까 작은 기업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가만히 놔둬도 혹은 정책적으로 다 대기업화 됐는데 왜 농업은 대기업화가 안 되고 각계격파 하듯이 우리나라가 무슨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이 개발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그런 정책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뭐든지 효율성을 따지니까 야 일단 다 모여. 그래서 큰 걸로 하자. 재벌 중심으로 하자. 그렇게 압축 성장을 해온 건데. 근데 그게 나빠요?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고 왜 농업만 그게 안 됐냐는 거야. 왜 농업은 그게 안 되고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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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농업은 그렇게 안 하냐? 효율적으로 되는 방식이었는데 왜 농업은 안? 박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지금까지 왜 식품 산업이 안 커지고 수출이 안 되느냐? 이거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는 영세성인데 이제 원인이자 결과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작은데 그 이제 고만고만한 기업들이 내수 시장 위주로 생산해서 공급했다. 이제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원물의 한계입니다. 원물의 한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물의 한계는 그러니까 뭐예요? 식품에 들어가려면 농산품이 이제 소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의 모든 농업 생산품들이 그 글로벌 적지보다 4-5배 비싸다고 봐야 돼요. 재료가 국내에서 조달하다 보니까 밀가루, 쌀가루부터 시작해서 밀가루, 쌀가루부터 과일, 시작해서. 나물, 고기 다. 4-5배 비싸니까 원물이 좋은 곳에서보다 이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산업 간 비교 우위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이 중화학공업, 첨단 제조 이 순서로 수출 산업을 키웠잖아요. 근데 식품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키우는 것보다 그 산업들을 먼저 키우는 게 훨씬 더 비교 우위에 있었던 거예요. 하면 못할 거는 아니나 반도체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원물이 좋은 나라는 매스마켓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싸고 벌크한 식품 산업 쪽으로. 근데 우리 같이 원물이 안 좋은 나라는 프리미엄 마켓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비싸지만 고급도 맛있어. 고급. 먹어봐. 근데 그 시장이 형성이 되려면 국가 브랜드가 일단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산 무슨 식품, 이탈리산 식품 그러면 비싸도 먹지만 한국산 식품. 예를 들어 스리랑카에서 무슨 좋은 식품이 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먹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그게 열려가는 거죠. K푸드 뭐 이런 식으로 원물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매스마켓으로 들어갈 것도 아니고 프리미엄 마켓으로 들어갈 것인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원물의 한계는 있는데 식품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지어서 파는 것도 있겠지만 2% 얘기한 대로 그걸 뭐 캔으로 만들어서 뭐 햄으로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고 상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것도 식품 산업일 텐데 우리가 잘 수입해 와서 한국적 레시피를 막 넣어가지고 그래서 팔면 그 어차피 우리나라 반도체도 다 원재료는 어디에 수입해 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단계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화학도 기름 한 방울 안 나지만 수입해다가 안에서 정제해서 파는 거잖아요. 비싸게 해서 팔잖아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 정도의 국가 브랜드 K한류 이런 브랜드가 있으면 이제부터는 가공무역을 통해서 가공식품무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단계가 성숙해지고 있다. 부연을 좀 드리면은 우리나라가 사실 농업하고 식품은 전형적으로 내수 중심으로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사실은 치열하지 않았고 또 주로 우리나라 식품 산업을 바라볼 때는
수입을 중점적으로 했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 수출이 100억 달러 같으면 수입은 500억 달러까지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전형적인 수입 중심의 산업이었고, 그러니까 또 하나의 우리가 인식이 또 우리가 산업을 바라보는 인식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면 대체로 농업이 영세하니까 식품도 따라서 영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2차 산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위원장님께서 이제 뭐 이런 수출의 중심을 제안을 하시는 거는 이런 관점을 좀 바꿔보자. 지금까지는 식품이라는 산업이 우리나라 농업에 항상 이렇게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농업이 원물이 커지지 않으면 식품이 어떻게 수출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 가공을 할 수 있잖아요. 고부가 가치처럼. 미국에서 싼 감자 수입해다가 세계 최고의 포테토 칩을 만들어 팔면 될 거 네, 아니냐? 그것도 가능한데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거 보면은 식품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거든요. 규모가 제일 큰 게 축산물이잖아요. 그 요즘 보면 대체육이라든가 아니면 이거 뭐 배양 치즈 같은 것들 네. 이걸 대체하는 그 어떤 곡물을 가지고 가공해서 만드는 산업이 뜨고 있잖아요. 그게 곧 이제 가장 큰 축산업 시장을 상당 부분 대체할 텐데 새로운 가능성이 펼쳐지는 거죠. 아, 그냥 소를 길러서 잡는 거면 우리는 경쟁력 자체가 안 나오는데 네. 들판에서 그냥 공짜 풀 뜯어먹는 소를 어떻게 이겨? 그렇죠. 그러나 배양육 같은 인공육은 어차피 테크놀로지니까 그거는 벌판 넓은 나라라고 더 유리할 것도 없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또 산업 배경이 보면은 발효 시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전통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식품 산업 보면은 발효 탱크들이 굉장히 큰 게 많아요. 예. 그럼 이런 것들은 보면은 그 정확하게 이제 배양육이라든가 아니면 그 배양 치즈 같은 산업으로 정확히 매칭될 수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식품 산업의 흐름이 바뀌는 텀인데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갈 거냐는 5년, 10년 후에 우리나라가 어떤 농업인 어떤 식품 산업을 가지고 올 거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안 해서 안 했을 뿐이다.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의 전제에는 농업이랑 식품이랑은 따로 생각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품 산업을 키우려면 농업도 키워야지가 아니고 농업은 어차피 안 돼.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안 돼. 그건 인정하자. 근데 식품만 키우는 것도 되겠네. 되겠네. 자, 그게 인식의 전환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급해서 여기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아까 말씀하신 맞으면 식품이라는 게 종류나 이런 게 어떻게 되냐 그런 건 이제 우선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120억 달러 수출을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한 농산물의 근원을 두는 게 한 80억 달러 정도 돼요. 수산물이 한 40억 달러 이렇게 되고 그 80억 달러 중에 이렇게 딸기, 포도 이런 게 신선물 이거는 한 17, 8억 달러 돼요. 야. 나머지가 라면이다 뭐 하는 그런 그렇죠. 가공식품. 그러니까 우리가 1,000억 달러 수출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딸기 무슨 포도 이런 걸로는요. 한 100억 달러 정도면 아주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산물도 뭐 이러저러 해서 이제 한 10년 후니까 발전되면 한 100억 달러. 그래서 한 200억 달러 이렇게 이제 신선물로 되고 지금 가공식품이 한 60억 달러 되잖아요. 이게 나머지를 채울 텐데 그 가공식품도 지금 라면 뭐죠? 과자 과자, 커피 믹스 뭐 이런 거 많이 좋은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1,000억 달러 절대로 못 해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그 생물 소재 산업을 해야 돼요. 소재 산업. 그러니까 뭐예요? 예를 들자면 고구마에서 전분을 추출한다. 그러면 그 전분으로 여러 가지 가공 식품도 만들잖아요. 그렇지만 그 전분에서 또 한 번 걸르면 화장품의 원료도 되고 의약품의 원료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재를 만들어서 그게 한 3, 400억 달러는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부가가치가 높은 방식인 거예요. 그렇죠. 첨단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품 산업 중에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저는 소재 산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소재 산업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엊그제 그 전분 산업 하는 분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옛날에 150개 기업이 전분을 생산했어요, 우리. 예. 그런데 지금 4개 기업이 남았다는 고구마 거예요. 전분. 네, 고구마 어. 사서 전분을 하는 거. 근데 고구마 국내에서 하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전분을 그 고구마로 해서 전분을 만들면 비싸지 비싸죠. 않겠습니까? 네. 근데 외국에서 수입하는 전분은 아주 싸요. 예. 그러면 우리도 어. 외국에서 원료를 사서 가공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분 공장에서 지금 그걸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외국산 고구마를 사와라. 아, 그건 지금 못 하게 돼 있어요. 국내 고구마로만 전분을 수입을 못 해요. 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그 이유가 뭐냐면 국내 고구마 그 활성화를 산업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식품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수입 대체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분을 우리가 생산하면 지금 전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효소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효소도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근데 그거를 95% 다 외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전분 생산 못하고 효소 생산을 못합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식품 산업의 이 걸림돌이라고 얘기해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국내 농업을 지킨다는 컨셉을 안 버리니까 이게 식품 산업을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네요. 거기는 현재는. 저는 이제 정책을 하는 사라니까 그게 양립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걸 네. 어느 정도 양립은 가능해요? 그럼 양립할 수, 그러니까 최대한 양립할 수 있는 네. 그런 한도 내에서는 양립하게 하는 게 맞는 거죠. 팔리시 믹스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고구마를 수입을 해서 전분을 만들되 수입해서 만든 전분은 수출만 하고 기존의 고구마 농민들한테 산 전분은 지금은 국내에 파니까 어차피 그건 그냥 내비둬라. 그렇죠. 그리고 얼마든지 국내 같이 공유할 수 있는데 오. 꼭 그렇게 농업을 못 잡아먹어서 아주. 그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은 아까 이제 대체 식품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 대체 식품이 앞으로 우리가 갈 길입니다. 2040년이 되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15, 16년 남았는데 그때 가면 우리 모든 시장에 나와 있는 식품의 60%가 대체 식품이 될 대체 거라고. 식품이 뭐예요? 대체육 뭐 이런 거요? 그렇지. 대체. 아. 그러니까 저기를 뭐냐면 예를 들자면 고기를 만드는데 소고기를 만들어요. 근데 그걸 콩으로 만드는 거지. 그런 걸로. 네, 콩으로 만들고 고등어 뭐 갈치를 만드는데 해초류로 만드는 거예요. 그 해조류. 근데 그런 게 전체 시장의 60%나 차지할 그렇죠. 걸로 예상된다고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성이나 이런 걸 바꿔가지고 예. 아주 고부가 가치 음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하는 거죠. 굳이 왜 지금 고등어 잡고 소 잡으면 되는데 재료가 비싸고 재료가 없고 또는 동물 복지 등등 그런 것 많은 때문에. 이유가 있어요. 특히 앞으로는 환경 문제. 여기 탄소 제로 얘기하잖아요. 예. 지금 소를 그냥 기른다. 예. 그러면은 이건 아주 재앙인 거예요. 지금 사실은. 진짜 사실 진짜 그 한우가 정말 맛있으니까 내가 뭐 그러지 말지. 방구를 너무 껴. 방구 트름도 아우, 많이 트름도 많아고. 그러니까 아유, 진짜 짜식. 이 우리 식품 산업이 예. 앞으로는 이런 발달된 첨단 이런 과학 기술, 예. 그 예를 들자면 뭐 이게 유전자 가위라든가 뭐라든가 여러 가지 이 첨단 저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이 식품을 만드는 그런 기술, 또 식품을 보관하는 기술, 또 유통시키는 것, 그것도 거기에 관련된 푸드테크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발전시키고 그러면 이 식품 부분이 전후방 효과가 아주 큰 산업입니다. 아 그래요? 자동차처럼 일자리 많이 만들어요? 그럼요. 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그 역할, 그리고 식품 산업이 저는 조금 그런 측면도 있어요. 물론 큰 기업도 있지만 예. 예.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토착, 전통 그런 식품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민 산업인데 그래서 이 산업이 발전되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산업 수준도 난 올라간다. 이런 생각들.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식품 회사들 주가가 아주 좋습니다. 삼양 라면 잘 식품부터 팔린다고. 시작해서 예. 뭐 빙그레, 농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좋을 겁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주가를 예상하신다고요? 주가가요? 주가가 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럼요. 전문가들이 예측한 거 보면은 예. 이 산업 부분에서 성장률이 제일 높은 부분이 식품이 될 거다. 지금까지 워낙 부진했으니까. 예, 식품이 될 거다 그러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이 동남아권 있잖아요. 예. 우리 아시아권, 예. 아시아권의 식품 산업이 많이 발전할 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장이. 그래서 소득이 빠르게 소득도 커지니까. 빠르게 증가되고, 그다음에 지금 워낙 산업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쪽이 좋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맞는 말씀인데 맞는 말씀이면 그냥 맞는 말씀입니다 하면 되지. 뭘 또 맞는 말씀인데 또 뭘 또 붙여요. 뭐가 또 걱정하겠어요. 걱정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식품 사업이 영세하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영세해요. 그게 문제면 영세한 걸 조금 이렇게 통합하거나 해서 회사를 키워야 하고 또 말씀하셨던 대로 원재료도 좀 싼 거로 수입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실은 규제나 구조조정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예. 규제를 풀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반드시 또 저항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거는 다 동의하고 당연히 굉장히 좋은 그림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게 농민들의 반대, 그런 영세한 그런 식품 기업들의 반대. 그걸 저항하는 세력이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저항하는 분들이 계시니. 일단 그런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식품 현실적으로. 산업의 이미지를 좀 정리하고 가야 되겠는데요. 네. 예. 지금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식품 산업은 B2C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라면, 그렇죠. 과자 뭐 이렇게 내가 먹는 것들. 근데 그 B2C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더 큰 B2B 시장이 있습니다. 아까 식재료들. 예, 말씀하셨던 네. 뭐 전분부터 예. 시작해서 효소 예. 등등등. 근데 그 B2B 시장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료에 집어넣는 사료 첨가제라고 있거든요. 네. 단백질을 좀 보충해주는 아미노산인데 예. 이제 메사이오닌이나 라이신 같은 것들 사료에 이렇게 첨가를 해주거든요. 예, 단백질 보충으로. 근데 그 메사이오닌도 그렇고 라이신도 그렇고 한국이 글로벌 생산 1위예요. 대상. 예. 대상도 그렇지만 이제 근데 현지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지에서 팔죠. 그런 게 황산 같은 걸 많이 배출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뭐 말레이시아나 브라질 이런 데서 생산해가지고 그냥 글로벌 사료회사한테 공급을 해요. 예. 그리고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서 B2B 시장에 큰 기회가 있다. 이제 그거 하나 정리하고 싶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효소도 이제 그런 대상 품목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글로벌리 그 지금과는 다른 식품이 크게 돼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대체육인데 예. 대체육 같은 경우는 뭐 축산의 환경 부하 그리고 가격 문제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생육 시장의 30%는 대체할 거다. 그걸 식물성으로 만들든지 배양육으로 만들든지. 지금 그렇게까지 보이고 배양육이나 그 식물성 고기를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게 ABCD입니다. ABCD가 뭡니까? 그 글로벌 곡물 회사들. 뭐 네. 카길, 드레프스, 예. 번거, 번기 이런 데들. 그걸 ABCD라고 불러요? 네네, 아서드 리철 해가지고 4개의 곡물 회사들이 전 세계 곡물 물동량의 75% 80%를 장악하고 그걸 ABCD라고 하는구나. 네네. 우리 야, 주식시장 있어 보인다. 주식시장 칠공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네. 근데 그런 회사들은 그 대체육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투자자인데 네. 그런 회사들의 전망이 그러는 거예요. 축산업이 빠르게 쇠퇴하면서 사료 시장이 사라질 거다. 그렇겠네. 그러니까 그렇겠네. 자기네들이 그 사료 그 시장을 대체육이 차지할 거기 때문에 거기다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료 시장 해봐야 사료의 원료는 콩. 그런데 대체육의 원료도 콩. 그러니까 사료로 갈 콩이 대체육으로 가겠네요. 반드시 콩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밀이라든지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함유된 원료들은 다 될 수가 있고. 대체육으로. 예. 또 하나는 배양육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이스라엘, 싱가포르는 판매 허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멀리 있는 기술이 아니고 배양육 같은 경우는 소가 15마리만 있으면 패티를 10억 장을 만들 수 있어요. 계속 키워서. 그러니까 소 15마리에 줄기세포를 추출해가지고 줄기세포를 그 가짜 고기가 아니라 진짜 진짜 배양하는 고기인 거죠. 진짜 배양육이구나. 고기. 진짜 고기. 식물로 만든 고기가 아니라
줄기세포로부터 만든 근육세포 공장고기, 먹는 거예요. 공장고기. 아, 그게 시판도 되고 그러고 있어요. 네네 이미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시판 허가들이 났어요. 이스라엘, 미국, 싱가포르 이런 데들은. 네, 그래서 멀리 있는 기술들이 아니고 비싸죠. 예전에는 어마어마하게 비쌌는데 예. 그 가격 격차가 놀라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규모의 경제가 생기면 더 싸지고 그렇습니까? 네, 인프라 투자가 돼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네. 아니 우리 저기 배양 산삼 예. 지금 아주 터농되고 있잖아요. 그 주스도 나오고. 그래요? 그럼 배양 산삼. 100년, 150년 된 산삼에서 그 세포 추출해가지고 키워 배양. 배양해서. 어쩐지 홈쇼핑 가니까 무슨 산삼액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막 28,000원에 이따만큼 줘요. 아, 그래?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그게? 나온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생선도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대체 식품이 앞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 이제 식품 어떤 기술이나 이런 예. 것들이 발전을 막 하다 보니까 이런 단백질 만드는 거, 탄수화물 만드는 거, 지방 만드는 거를 약간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진짜 식품이 제조업이 되고 있구나. 첨단 제조업이. 그러네. 그래서 극단적으로 핀란드에 그런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 공기에서 고기를 만들어요. 예? 어디서요? 공기에서. 질소 빼다가 뭐 그러니까 산소하고 탄소하고 빼다가 예. 약간 어떤 그 영양 액하고 같이 예. 이렇게 화합을 하면은 와. 고기가 나오는 와. 그런 걸 실제로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제 한국의 신기하다. 경우 식품 시장이 열리면 농업하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농업을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테크놀로지를 오히려. 기반으로 한. 네, 그렇지. 식품 산업은 농업 생산품의 아웃렛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의 식품 시장이 좋아지고 수출 시장 열리면 커지면 이게 한국 극단에서. 농업을 견인하는 거지 농업과 분리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저는 100억 달러 식품 시장이 10년 내에 충분히 1000억 달러 갈 수 있다. 식품 수출이 수출이 그래요? 네, 반도체만큼 할 수 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장이 크니까 시장이 크기 때문에 하기야 맛있는 거 만들면 전 세계가 시장이지. 그게 그러니까 뭐. 빵 과자 이것만 연상하지 말고 음. B2B 프로덕트하고 그다음에 미래 식품하고 그다음에 프리미엄 제품하고 이것까지 버무려서 생각하면 1000억 달러가 결코 어렵지 네. 않죠. 예. 최근 뉴스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예. 사실 CJ 같은 대기업도 당연히 그럼 대체육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예. CJ가 투자한 회사 중에 하나가 뉴컬처라는 미국의 스타트업이 있거든요. 예. 이 회사는 또 ADM이라는 아까 ABCD에 들어가는 A에 해당하는 ADM이라는 회사인데 여기서 마찬가지 투자를 했고요. 이 회사가 뭘 하냐면은 치즈를 만들거든요. 예. 그러면 인공 치즈. 인공 치즈인데 이렇게 곡물을 이렇게 미생물을 가지고 이게 GMO 미생물이죠. 미생물을 배양해 가지고 우유에 들어가는 성분이 보면 이제 유청하고 그다음에 카제인이라는 단백질하고 네, 예. 그 유지방이 들어가잖아요. 예. 이 세 가지를 미생물로 배양을 해내는 거죠. 이걸로 하면은 치즈하고 거의 똑같은 치즈가 만들어집니다. 원료가 예, 그렇죠. 원료는 뭐예요? 원래는 이제 곡물을 쓰는 거죠. 옥수수라든가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곡물에서 치즈 가루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미생물을 이용해서 만들죠. 근데 이 회사는 예를 들면은 식품부에서도 어떻게 분할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 회사를 반도체에서 팹리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디자인만 하는 회사. 네. 이것은 이런 스타트업들은 팹리스처럼 이제 단백질을 디자인하는 거죠. 디자인에 어떤 원료를 만들고 그럼 이 회사를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가공을 어디에다 맡기냐고 했냐면은 뉴스가 이제 그걸 CJ인데 맡긴다는 거죠. 야. 그럼 CJ가 하나의 식품업체의 파운드리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CJ는 TSMC. 네, 거대한 탱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발효식품을 많이 만드니까. 그리고 그런 회사들은 굳이 그런 인프라에 투자를 해가지고 스타트업이 굳이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들은 계속해서 단백질이라다 유지방 같은 거를 더 좋은 걸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기술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콜라보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것이지. 네, 저는 뭐 1000억 달러가 전혀 허황된 생각이란 하지 않고 이게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나갈 생각이 있느냐 아니면 관심을 가지냐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사 전략이다 그러면 예. 이걸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 정말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가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중소기업이 어떻게 투자하냐, R&D를 어떻게 하냐, 수출하려고 그러는데 수출기를 어떻게 트냐. 그러면 그거를 정부가 해주자 이거예요. 지금 아까 파운드리 얘기하셨잖아요. 예. 중소기업은 이 파운드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디어만 있고 뭐가 있으면 거기다 갖다 내 이런 걸 한번 하고 싶어. 그러면 거기서 제품화를 다 해주고 또 심지어 R&D까지. 그 다음에 만들면 그 다음에 또 그 정부 이쪽 기관에서 그 현지에서 전부 그 수출 지원해주는 그런 센터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수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거죠. 식품 산업에 대해서 워낙 저희가 잘 몰라가지고 예를 들면 반도체는 뭐 하나 하면 계속 1등이잖아요. 이 기술은 못 따라가. TSMC가 제일 잘해. 뭐 요즘 뭐 하이닉스가 뭘 잘한다고 하니까 하이닉스가 뭘 잘해. 뭐 이렇게 되는데 식품 산업도 뭘 하나 개발하면 야 여기는 못 쫓아가. 이렇게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베끼기가 쉬운 산업인지 아니면 한 번 앞서가면 이거는 그냥 싹 다 먹는 산업인지. 근데 식품 산업 규모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예. 이거는 반도체 산업보다 수십 배 더 큰 산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한 기업이 먹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이 대체육을 만든다 하더라도 엄청난 그걸 만들기 엄청난 곡물 같은 게 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장이라는 건 어차피 전 세계로 분산될 수밖에 없고 국가별 어느 정도 포션을 나눠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우리가 당연히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게 진출하면 우리나라도 먹을 시장이 있는 거죠. 하나의 그리고 또 입맛이라는 거는 또 어떤 원료를 쓰느냐, 어떤 테크놀로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미세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걸 또 마지막 가공하는 데서 또 차이가 나고 이제 거기에 다른 어떤 가치를 부여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기업이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시장이고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화를 하는데 기술적 그 어떤 기초 기술도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약간 응용하는 기술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상품화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마케팅이 있고 그런 이제 이 차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식품 산업은 지금 출발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 전통적인 이런 산업이 옛날부터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런 기술을 어떤 접목시켜 가지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식품 산업은 저는 이제 시작이다 이리 봐요. 그 앞서 나간 선진국도 별로 없겠네요. 같이 그렇습니다. 가는 거네, 같이 출발이네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우리가 어떤 뭐를 가질 수 있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봐가지고 그 부분에 예를 들자면 우리 된장 뭐 고추장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야. 이런 거는 사실 미생물을 활용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지금 굉장히 일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뭐 7%밖에 안 된다, 8%밖에 안 된다 그래요. 있는 미생물을 활용하는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된장, 고추장도 예를 들자면 청국장 있죠. 예. 냄새가 아주 굉장히 많이 나죠. 그러면 냄새 나는 그 미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생물을 제거하면 냄새가 안 나. 안 나면서도 맛은 다 똑같아. 이런 식으로 그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은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초 기술을 우리가 어떤 분야에 정말 이거 경쟁력이 있어. 그래서 그쪽 부분에 하면은 사실은 무궁무진합니다. 미생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지. 예를 들자면 우리 요구르트, 네. 예. 버터 뭐 이게 다 미생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예를 들자면 요구르트 시장만 해도 얼마나 크고 우리 김치 산업 이제 김치도 그렇게 과학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게 일반화될 텐데 우리 전통적으로 하면은 그 미생물 관리를 못 하니까 네.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상품성이 스탠다드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새로운 시장이구나. 식품이 B2C 관점에서 보면 미투 상품이 다른 데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네. 미투 상품이라고 하는데 예. 카피 상품들. 그럼요. 네, 먹태깡 나왔다가 요즘 그 네. 진짜 청양마요부터 시작해서 근데 식품을 그렇게만 똑같아, 보지 똑같아. 말고 네. 조금 더 후단을 보면 예를 들어 잘 짜여진 공급망과 좋은 인프라가 있어야지 계속 생산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잘 짜여진 공급망과 인프라를 만든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공급망의 끝은 또 농업 쪽이 있어서 동등 생산, 균등 생산, 균일 생산을 안정적으로 해서 원물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 좋은 그 제조 공장을 갖는다는 거. 예. 이게 이제 진입 장벽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술 장벽 측면에서도 앞으로 첨단 식품은 팹리스하고 바이오 파운드리 방식으로 갈 거거든요. 예. 한쪽은 연구에서 개발하고 그렇죠. 나머지는 이 생산만 커다란 담당하고. 가마솥 네. 그 탱크 가지고 만들어내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그게 시스템이 구축이 된고 나면 그게 또 장벽이고 예. 그다음에 소비자에게 그게 인식이 돼서 기호 그다음에 성향 이런 거에서 시장이 형성되면
브랜드 그러면 그 시장도 또 뚫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야. 구축이 되면 더 진입하기 어려운 게 근데 이게 초기 시장이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배울 만한 나라 있을 것 같은데 어디가 잘해요? 네덜란드 뭐 이런 거 잘한다면서요. 그래서 일단 가장 뭐 그게 잘 갖춰진 나라는 단연 네덜란드고요. 그 네덜란드는 원래 태생부터가 유럽의 모든 원물들이 로테르담을 거쳐서 들어와서 유럽을 퍼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네. 뭘 자기들이 뭘 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가락동 농수산물 그 도매 시장 같은 거 거기다 아니에요? 이제 R&D랑 시스템이 강력하게 인재들이 강력하게 붙어 들어갔던 있어요, 거죠. 그래서. 예. 그걸 이제 푸드밸리라고 하는 거고요. 한국도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단계와 역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농대가 의대만큼 수능 점수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금방 되고. 올것 그리고 같아. 또 하나는 위원장님이 2008년에 장관하실 때 식품을 100억 달러 수출하겠다고 디클레어를 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때 사실 그게 되겠어 그랬어요. 어. 근데 지금 됐거든요. 아. 이야. 아까 주가 오른다고 하셨어. 15년 만에 됐는데 이 100억이 1000억 가는 건 그거보다 훨씬 빠를 겁니다. 아, 그래요? 정말요? 네네. 그래서 뭐 저도 식품회사 주가 오른다는데 장기 우상향한다는데. 정말? 네네. 네. 그래요? 네. 그 라면이 뭐라고 나 계속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고기만 생각하면 예. 한계가 막 보이는데 예. 그 라면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뒷단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시스템이 경쟁력이 있는 거죠.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그 뒷단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예. 산업 기술이 강한 나라잖아요.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책을 만들 때 익스트루더라는 장비를 쓰는데 이게 다 공학 기계잖아요. 그리고 이제 발효 탱크 같은 거 그런 거. 화공이 강하잖아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그렇지 않거든요. 않다. 그럼 이 산업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은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발효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나라. 이 두 가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발전 못했 식품산업이 발전 못했는 이유는 사실 지리적인 위치가 컸거든요. 네덜란드는 그 위치가 유럽의 중심에 있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모든 게 물동 예. 중심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뚝 떨어져 이게 아주 구석에 섬나라처럼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좀 약했거든요. 소비재 시장에서는. 예. 근데 이제 아까 B2B 관련되는 식품 소재 시장 쪽으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제 대량의 그 곡물이 있잖아요. 예. 곡물을 어떻게 조달을 하고 이걸 어떤 플랜트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수출하느냐, 이게 어떻게 망을 갖춰 나가냐가 가장 큰 거죠.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그렇게 팔아서 될 건 절대 못 아니고. 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야. 공급망 자체 장악을 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천억 가느냐 못 가느냐는 이제 결정질 겁니다. 남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가 이렇게 동떨어져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 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음. 이 물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계란 있잖아요. 이것도 예를 들면 배를 타고 며칠씩 와가지고 우리한테 수출할 수 있어요. 이제는 계란도. 계란도 아, 우유도 뭐든지 원하면. 어.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새만금의 그 푸드밸리를 우리도 만들려고 그래요. 네덜란드 그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런데 그러면은 그 새만금을 기준으로 해서 예. 비행기 한 3시간 정도 타면 갈 수 있는 그 원 안에 네. 100만 이상 도시가 147개가 있대요. 15억이 살고 있어요. 배로 가도 하루 이틀이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텔담 이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만들어서 그쪽에다 가초만 팔면 주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정부가 저 이제 여기저기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반도체, 2차 전지, 어떤 바이오 이런데 바이오랑의 제약 부분이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식품 산업에 똑같이 그렇게 해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보다 더 빨리 발전할 수가 있겠다. 자, 드디어 우리가 식량 안보가 되는구나. 사실 저는 우리나라 식량 안보를 위해서 쌀 시장 지켜야 된다고 할 때부터 쌀만 자급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지금 쌀 시장 지켜봐야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외국산 농산물 못 들어오고 수입 안 되는 그날이 오면 어차피 굶어 죽는다. 1인당 뭐 70kg밖에 안 되는 쌀 생산량 가지고 쌀만 어떻게 먹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안 되는 건데 그러려면 농업을 개발해야지. 그거 한다고 쌀 농민만 지켜주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다 욕 되게 많이 먹었잖아요. 이 프로 너는 앞으로 쌀 먹지 마 이 자식아부터 시작해서 기껏 쌀 먹여서 키워놨더니 지금 그런 소리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런데 이게 되면
전 세계 농산물들이 일단 다 한국으로 집결을 해서 그렇지. 여기에서 가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남는 거 쟁겨놓기도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제 어. 그게 식량 자급이에요. 사실 그렇죠, 우리 거야 돼. 자동으로 오게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량 안보에도 도움을 줘요. 이야. 왜냐하면 우리 영토 안에 그럼. 그런 생산 과정에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지금 제조하는 거에 2배 이상 돼야 되거든요. 1,000억 달러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식량 안보에도 절대적인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야. 항상 흘러가는 길목이 날카로우시네 있으니까. 진짜. 제가 도르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도날이다. 정말. 약간 그럼 나중에 내가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야, 그거 대단해. 하려고 그러는데 미리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눈치 없는 도르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예. 아까 ABCD 그랬잖아요. 예. 한 개 기업의 매출액이 어. 얼마냐면은 그 카길 제일 큰 회사가 한 1,700, 1,800억 달러쯤 되고요. 그러면 그 뭐 CD, D 이런 거 있잖아요. 나머지 예. 기업들은 500억에서 6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곡물 도매상이죠, 그러니까. 곡물 도매상인데 사실 그 이 회사들이 곡물만 팔아서는 수익이 안 되거든요. 전부 다 식품 소재를 다 만들고 있어요. 사료라든가 식품 소재를 수익은 사실 여기서 다 나오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곡물을 우리가 많이 수입하잖아요.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기업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 곡물 자체를 거래해가지고 수익이 안 나는데 이걸 2차 가공해서 만들어야 돼요. 네. 사료라든가 아니면 식품 원료로. 그렇지. 이걸 만드는 게 실제로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이게 남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곡물 시장에 뛰어들 거냐. 왜냐하면 이 원물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사실은 이 가공산업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줄게, 우리보다 잘 만드는 데 없어라고 하면 오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공급망을 너무 의존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 공급망도 다변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올 때도 네네. 맨날 그리고- 중동 석유만 사오면 안 되듯이. 네네. 그리고 또 가능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해외에서 가능하면 곡물을 직접 조달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이 영역에서도. 그러니까 기업은 이게 페어로 짝으로 가거든요. 전체로 수입해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공급망하고 이게 가공하고 이게 두 개가 페어로 가야 이렇게 안정적인 시장 구조가 되고 있고. 기왕이면 카길 같은 회사도 하나 키우자. 그렇죠. 지금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하고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철강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포스코 네. 인터내셔널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곡물이. 곡물은. 네, 그러니까 국가 전략적으로 그럼 곡물 시장에 어떻게 진입할 건지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이게 같이 맞물려 가면 좋고요. 그게 말씀하신 뒤에 인프라군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그게 있어야 그러면 예를 들어 새만금 같은 데다가 거대한 곡물 터미널들을 많이 지을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다 외국 회사들이 하고 있으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내 기업들이 이것도 좀 하고 그리고 또 네, 그게 이제 결정적인 거죠. 그래야 진정한 그게 되는구나, 식량 안보가. 네. 식량 안보를 엄청나네. 생산 능력만 보면 안 되고 공급망 관리 능력까지 포함해서 봐야 그러네, 되거든요. 그러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ABCD가 다 트레이딩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예. 사실은 거대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거예요. 자기네 논밭도 있기도 있고. 네. 그 직접 인프라 회사죠. 그러네, 거대한 인프라 그러네요. 회사입니다. 생산부터 운송부터 하역부터 가공까지 이 인프라를 싹 가지고 있고 트레이딩은 거의 수익이 안 나거든요. 예. 그리고 산지로 깊숙이 들어가는 오리지네이션까지. 근데 사실 이제 그걸 갖고 있는 회사라서 못 따라가기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그게 갖추어지면 질수록 한국도 식량 안보가 올라가는 거고 국내 생산 능력은 그 적정한 생산 기반만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조화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근데 식품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면 국내에 이제 그런 곡물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식량들이. 그렇죠. 그렇죠. 또 그런 후보지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새만금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항만에 쌓여 있는 곡물도 우리가 갖고 있는 한 식량 안보에 좋은 프로덕트인 거예요. 여수 쪽에 식당 주방에서 굶을 리가 없잖아. 나가기 전에 하기 뭐 먹으면 되잖아. 하나 쌓여 있어. 뭐든지 그럼. 다 있어. 그래서 식품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경제적 이득과 정말 좋은 산업 부문이 하나 생기는 거 더하기 야. 자연스럽게 식량 안보도 까지 된다. 강력해지는 거죠. 특히 고용 창출에 굉장히 효과적인 산업이죠. 그게요? 식품 산업. 예. 그건 다 기계로 노동 집약 네, 약간 쪽입니까?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도 하니까요. 쌀을 쥐어두고 날러요? 그렇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식품 산업은 B2C로 가는 순간 예.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B2C로 흐름은 흐를수록 예. 양파깡, 양파채, 양파즙 네, 뭐 네. 하면서 다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B2B는 인프라 사업이고 아. B2C는 그렇겠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양파 농사 지어서 양파깡 만들면 한계가 있지만 기왕 양파를 세계에서 수입해다 만들면 이걸로 만드는 재료는 뭐 어디든지 수출해도 되니까. 그리고 B2C에서는 한국의 이제 한류나 이 브랜드 이미지가 훨씬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B2B, B2C에 더해서 미래 산업 영역이 크게 생기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체육이나 뭐 배양육이나 이런 것들이 어너더 섹터가 지금 하나 생기는 중이거든요. 생기는 중이니까. 지금 우리가 좀 여기서 좀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네. 빨리 좀 뭐 그래, 해야지. 왜 저기 모여 있어요? 왜? 농식품 산업을 해야죠 지금. 지금 여기서 방송 찍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커지면 국내 농업이 원물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서 커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농업을 바라보면서 이걸 기반으로 식품 산업을 키우자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네. 사실은 답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공급망의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식품 산업에 대해서 따로 독립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예. 이쪽부터 먼저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어떤 하나의 수출 길이 뚫리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고부가 가치 식품이 나갈 수 있는 길도 같이 뚫리는 거죠. 같은 유통망을 공유할 거니까요. 그게 이제 잘 되기 시작하면 그 말음대로 나름대로의 파생 효과가 이제 커지는 건 이해가 됐는데 여기서 한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드리면 이게 처음에 그럼 시작을 할 때는 곡물 원물의 그 공급도 원활해야 되고 요걸 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내는 생산도 원활해야 되는데 보통 요거 하려다 보면 야 곡물 좀 줘라고 하면 생산 기반이 없고 생산 기반 만들려고 해 그러면 공급망이 안 만들어지고 뭘 먼저 해야 되냐? 그러니까 동시에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둘 다 안 되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축구처럼 이게 유소년 축구가 왜 안 돼서 어른 축구가 비실비실하고 어른 축구는 왜 비실비실이라고 물으면 유소년 축구가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유소년은 왜 안 하니 하면 어른들이 인기 없고 계속 악순환 도는 건데 혹시 그런 문제는 초기에는 없습니까? 이제 막 캐즘이라고 하는. 이제 그걸 잘 하자고 이제 농투기 위원장님께서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거를 네. 뭐 이렇게 연극 무대에 올리듯이 예. 어느 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산업을 확 올려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요. 근데 지금 마침 정말 저는 이 타이밍이 너무너무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외국인들이 예. 한국 식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요. 요즘 어떤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예. 우리나라 어떤 음식, 문화 이런 거가 좋다 하는 게 세계 7위 정도 된대요. 지금 거기다가 한국 하면 뭐가 생각나 했을 때 한국 음식이요 하는 사람이 두 번째로 많아요. 한국 지금요? 떠올랐을 때 한국 선택한 사람 중에. 일본? 1위가 K-팝이겠지. K-팝이겠죠 아마. 그리고 K-푸드예요. 그 다음이. 그럼 그래서 지금 사실 떡볶이가 우리 간식으로 미국에서 사실 그렇지. 우리나라 수출품 중에 1위라는 게 이게 생각이 됩니까? 옛날 그렇지. 기준으로는. 근데 그게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김밥은 진열장에 진열하면 바로 없어져서 그래서. 그게 없다고 할 정도잖아요.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을 때 우리가 좋은 상품, 다양한 상품을 막 밀어내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도 확보를 하고 그 어떤 신뢰도 이런 것도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저는 진짜 정부가 할 일이 많다 예.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게 제일 먼저 네. 하면 정부가 하면 좋겠다. 보통 이런 거는 기업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일본의 경우를 보니까 예. 일본이 4, 5년 전에 농식품 수출진흥 촉진법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아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수출을 지원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정부가 무슨 수출을 촉진하고 그래, 지원하는 언제적 얘기인데. 법 만들어 이게 그래. 언제적 얘기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업의 어떤 한계를 벗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일본이 의외로 우리하고 비슷하게 농식품 부분에서 역조가 엄청나요. 역조가 거기도 수출이 많이 안 돼요. 예. 수입만 하고 수입이 수출 못하고. 엄청 많은데 비해서
그 수출하는 거는 우리보다 오히려 적어요. 그렇습니까? 공식 통계가. 일본이 음식 유명한데 그래도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좀 난 믿어지지가 않는데 물론 이제 욕심 많아서 자기들만 어떤 먹어서 분류 기준이 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네. 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도 한 600억 달러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사실 무역 역조가 제일 심한 데가 언제 아세요? 세계에서 식품화와 관련한 식품화 관련해서 수입만 많이 하고 수출은 못하는 그렇지. 인구 많은 나라 중국. 정답. 중국이 1등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1등으로 무역 세상에 역조가 엄청난 시장이구나 크고, 그게. 예. 그다음에 이제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일본이 그런 법을 만들어서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 20여 군데 수출 그 많이 하는 지역에다가 수출 지원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이 현지에 가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회계 정리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마케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출에 대해서 아주 그리고 수출이 일본이 그 우리가 농식품을 수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또 첫 번째 숨은 이유가 뭐냐면 일본 문화를 확산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게 일본이? 숨어 있어요. 자기네 그 법 만들고 뭐 하고 할 때 취지에 그게 나와요. 그래야 또 예산도 주니까. 아니 우리도 우리도. 이런 아주 지금 좋은 기회를 타고 일본보다 더 좋은 기회라고 봐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가 농식품 수출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두면 우리가 앞으로 괜찮을 것이다. 제3의 커브 그러니까 우리가 중화학공업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뭐 이런 정보 그 어떤 반도체 이런 쪽 그러고서 세 번째 이거는 바이오거든요. 바이오인데 거기 밑바탕이 사실은 농식품이니까 식품 산업이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걸 일종의 국책 사업으로 이렇게 좀 하자 이런. 그게 왜 반도체니 예를 들면 TV 시장도 옛날에 브라운관이었다가 브라운관 때는 일본이 다 장악하고 있다가 이제 디지털로 바뀌면서 이제 한국이 딱 들어갈 그 여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식품도 약간 그런 트렌드의 변화가 있나요 지금? 예를 들면 뭐가 지금 크게 바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때 치고 들어가는데. 요때 치고 들어가야 돼. 그런 변화가 있을까요?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뭐냐면 세계가 지금 어떤 점에 있어서는 가치도 그렇지만 이렇게 먹고 뭐 즐기고 뭐 하고 하는 게 약간 이렇게 문화가 보편화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 음식에 대한 호기심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고. 넷플릭스도 똑같이 예, 보고. 그럼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그런 데서 우리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이 외국 사람들은 얼마나 신기하고 그렇습니까? 엊그제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불닭 그 라면 볶으면 이걸 끓여 먹고 호호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그 문화를 접촉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계 전체적인 흐름 이게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식품의 정말 장점 중에 장점 이게 발효 음식, 건강 음식, 이게 최고의 저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맛에 있어서는 손맛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라면이다, 커피 믹스다 이런 게 외국 가서 인기가 있는 이유가 소비자의 니즈를 굉장히 흡족시켜주는 그 재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참 발효 음식 그게 생긴 이유가 사실은 겨울이 기니까 이게 열악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땅속에다가도 박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이 모양이야 싶어서 하다가 어쩌게 생긴 그런 거고 사실은 이렇게 손맛 있는 것도 원재료 자체가 그렇게 부실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맛을 좀 내보려고 참 그 비참함에서 비롯된 건데 야 그래도 이게 이제 우리의 무기가 되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 산업이 저렇게 감각적인 또 시장이 있잖아요. 감각적인 영역도 있지만
정말 하이테크 영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또 이제 예를 들면 효소 산업이 그런 쪽입니다. 효소 산업.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 필요한 효소, 산업 효소의 네. 한 70%를 덴마크에 있는 한 회사가 공급을 해요. 효소를요? 네네. 그러니까 노보자임이라고 덴마크에 있는 회사가 전 세계 산업 효소의 70% 공급을. 산업 효소는 뭔데요? 그러니까 산업 공정에서 생화학적인 전환 과정을 할 때 일종의 예. 촉매 같은 건데 아. 이 효소가 들어가면 반응이 빨라지거나 수율이 높아지거나 반응 조건이 좋아지거나 우리 이런- 일상생활에 술 같은 거구나. 아, 들어가면 금방 친해지고 막. 그렇죠. 아. 네. 네. 예를 들어 뭐 가장 쉬운 예는 아밀라제가 효소잖아요. 예. 예. 우리가 먹을 네, 때 네. 녹말을 전분으로 그런 거. 당으로 예, 바꿔주는 예. 거. 반응 잘 일어나라고 네, 넣는 네. 첨가제. 네네. 그걸 한 회사가 만든다. 한 회사가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보자임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는 전통적인 그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 효소 시장의 70%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또 그게 또 연계가 돼가지고 전 세계 인슐린 시장을 덴마크 회사가 다 잡고 있거든요. 그 당뇨 환자들. 노보노디스크. 그것도 관련이 있어요? 노보노디스크. 음. 노보자임에서 분사한 회사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하이테크인데 발효 쪽에서도 그런 회사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식품 산업이 양극단이 있는 거예요. 야. 감각의 영역과 고기술의 영역. 근데 양쪽에 이제 한국이 장점이 있는 거죠. 기술도 있을 수 있고 네, 우리는 감각도 있다. 감각의 영역이 또 발효 시장 자체라는 게 감각의 영역이니까. 진짜 솔직한 얘기 좀 한번 여쭤볼게요. 그 진짜 이번에는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이잖아요. 100억 가는 속도보다 저희가 1000억 질문이 저희가 가는 나빠. 속도가 훨씬 더 매년 비슷한 얘기 계속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진짜냐? 이번엔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지금이 이제 어떤 산업의 바뀌는 변곡점이라 생각하거든요. 아. 예를 들면은 기후 변화가 이제 가장 큰 산업의 드라이브잖아요. 작년에 배터리 산업이 큰 이유도 기후 변화 때문이잖아요. 네. 예. 마찬가지 농업도 똑같거든요. 그럼 기후 변화가 가장 한 드라이빙 포스인데 농업에서는 뭘 바꿀 거냐? 이게 사실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보면은 이 석유에서 나왔잖아요. 자동차는 여기서 뭐에 나오냐면 축산에서 대부분 나와요. 그렇죠. 맞아요. 산업이 무조건 바뀌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만약에 기후 변화가 정말 이게 산업을 바꾸는 힘이라 하면은 다음에 바뀔 게 뭘 거냐 농업 쪽에서는 이게 축산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축산의 변화.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변화고 이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여기에다가 참여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렇다면 기회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대체육 시장 빨리빨리 팔로우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산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이제 시작이니까 뭐 정말 10년이 될 거냐 가만히 있다고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바뀌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뭘 할 거냐.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R&D 투자를 하고 산업을 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고 네. 이런 노력을 하면은 10년, 20년 후에는 되겠죠.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사실은 점점 더 줄어들 거고 식량 안보는 점점 더 위험해질 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이주량 박사님은 식품공학을 전공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제분께서 네. 아빠 네. 나 이번에 수능 봤는데 난 의대 갈까 농대 갈까? 의대 갈까 식품공학 갈까 물어본다. 자제분 혹시 몇 살이에요? 지금 둘 다 대학을 갔고요. 이미 갔어요? 이미 갔어요? 아, 혹시 의대 가신 건 아닙니까? 그렇진 않고요. 나도 그러니까 지금이라면 몇 년 전이라면 네. 야 의대가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이번에 뜬다고 하니까 정말 자제분을 배팅할 수 있을 만큼 야 이제 무슨 의대냐 식품공학이지 라고 할 만해요 정말? 그러니까 일단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데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농업이나 식품도 정말 유망하다고 봅니다. 삶의 형태에 대한 지금까지 사실 식품기업이 임금이 네. 가장 낮았거든요. 맞아요. 산업군 전체에서.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목표 생각대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면은 식품도 굉장히 이제 고연봉을 받는 직장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력 있을 것 같긴 해요. 재밌기도 하고. 야, 아니 근데 아까 전에 그 위원장이 하신 말씀 다 넷플릭스 이제 보지 않냐. 그럼. 그러니까 다 시장이 그렇지. 평평해지는 느낌이다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크게 열리는 국면이다. 그 말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한국을 알리기에 아주 좋은 그렇지. 시절이 됐죠. 예전에는 아무리 우리가 잘 만들어도
그냥 한국 음식은 한국 사람 먹고 재밌는 드라마 KBS에 놔두면 끝이지. 그냥 끝이었지. 근데 지금은 뭐 시장이 열린 것 같은 분위기는 있어서 열려 있죠. 잘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동안은 아까도 이제 누누이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네. 저기들이 사업 활동을 하면서 나는 수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활동한 기업이 거의 없어요. 식품 기업과 그렇지. 관련해서는. 네. 근데 예를 들면 네덜란드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창업할 때부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상품 그 만들어내는 것도 기획부터. 다르고 사고하는 게 다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좀 마음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가 제조업에서 우리 식품 산업이 한 5%밖에 안 돼요. 근데 네. 미국은 16%, 일본은 14%, 그다음에 저기 중국도 11%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제조 비중으로만 보면 거기서 차지하는 게 식품 산업이 굉장히 낮아요. 낮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있죠. 기술도 낙후돼 있다는 거고 또 부가가치를 제대로 창출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고. 그리고 외국 원료를 70%나 쓰고 있고. 예. 우리 먹는 식품이요. 슈퍼나 이런 데 가서 뭐 막 집어서 종합적으로 오면 그 중에 70%는 외국에서 온 거예요. 그렇게 식품 산업이 발달하면 농업도 같이 따라올까요? 당연하죠. 농업은 어떻게 변할까요? 농업은 만약 당연하죠. 그런 세상이 오면. 야, 수입을 어떻게 이겨? 그냥 수입하고 그냥 식품 산업만 좋게 가고 농민은 좀 버리자.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따라오는 효과가 있을까요? 아까 예를 들자면은 이제 새로 대처 식품으로 단백질을 만든다. 우리가 네. 효소를 만든다. 또 그 전분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그 원료가 다 농산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흡수해 줄 수 있으면 우리가 뭐 채소든 심지어는 쌀 가지고도 전분 만들어서 화장품 원료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발전되고 그런 산업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예. 우리가 쌀 얼마든지 더 생산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쌀 공급 과잉이라고 어려울 게 없는 거지. 지금 남아서 문제인 건데. 그렇지. 근데 그 굳이 남은 거를. 비싼 쌀이라도 괜찮아요? 그럼요. 실제적으로 그 농산물 시장은 고가격 시장이 반드시 있어요. 고품질 고가격. 고품질 고가격. 근데 이제 식품 산업이 발전을 하면 식품의 품질 관리는 원물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원물이 정말 좋은 게 생산이 돼야 되는데 들쭉날쭉하면 안 되고 안정 생산, 동등 생산, 균일 생산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첨단화, 조직화, 규모화 이런 것들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식품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프리미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그러려면 한국에서 생산되는 원물들은 이 프리미엄의 소재로 공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스 마켓은 수입해서 쓰고 예. 프리미엄 마켓은 한국산 농산물을 쓰고 그런 프리미엄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생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럼 선순환 사이클이 되기 때문에요. 식품은 커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농업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시장이 같이 갈 수 커진다. 있는 여지가 있네요. 그럼 많은 문제가 해결되겠네. 사실은 그러게. 농업을 직접 키우는 것보다 식품 산업을 키워서 견인력으로 끌어내는 그러네. 게 더 부가가치를 빠르고 높여서 파는 거예요. 아주 쉽게 그러네. 말하면. 그러네.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농업을 또 아주 어떤 점에서 식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영세 기업이고 또 영세 농이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규모의 경제가 안 만들어지고.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험적으로 해남에 우리가 그 CJ랑 거기 영농조합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50헥타 거기에서 인디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그런 자포니카라고 예. 쌀이 좀 달라요. 예. 그 인디카 쌀을 생산해서 햇반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기로 그렇게 해서 50헥타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넓게 하니까 50헥타면 얼마죠? 그 15만 평. 예. 그러니까 15만 평 농사를 한 영농조합이 이렇게 지으면 가격이 확 떨어지겠지. 확 떨어지죠. 예. 반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그걸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농업도 이제는 그렇게 영농조합 형태로 해서 규모를 키워야 되고 또 식품 산업도 규모를 키우고 규모를 못 키우는 데는 예.
R&D를 협업한다든가 마케팅을 협업한다든가 해서 그 기능적인 역할을 그 규모화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말 잘 작전 전략을 짜 가지고 우리가 가면 우리나라 사람은 워낙 머리도 좋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야, 식품 산업 엄청 중요한 거네. 나는 사실 무슨 캠페인 같은 얘기 나도 들었더니 농민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비슷한 얘기 할 거 싶었는데 뭔가 이게 투자에 뭔가 인사이트를 미래지향적이네. 또 하나는 그 재밌네. 농업 쪽에서 원료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 식품회사 쪽에서 필요한 원료를 공급망을 만드는 관점에서 가면 이게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게 일단 품질 관리도 하지만요 탄소 중립 관점에서 예. 스콥 3 관리까지 되게 돼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인지 무슨 모르겠네. 말? 이건 예. 이제 여기서 설명하실 겁니다. 탄소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제 그 왜 얘기인데, 그게 왜요? 네. 그걸 지금 하기는 또 너무 얘기가 길지 않는가. 예?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네. 그런 규모화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규모화가 되고 나면은 뭐 실제로 이제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같은 게 개별 농가 단위에서 사실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작은 영역으로 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네, 규격화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온실가스 관리 같은 게 가능해지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스콥 거고. 뭐라고 하셨어요? 스콥 3. 예전에 뭐예요? 한번 언더스탠딩에서 한번 스컵 다뤘는데 3니까 처음에 생산 부품까지 생산할 때 얼마나 만들었느냐 그것까지 따진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식품기업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원재료까지. 식품기업 입장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대부분 식품기업이 어디서 발생하느냐면은 농산물 원물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온실가스는. 그러니까 농산물 원물에서 낮춰야 돼요. 이걸 우리가 스콥 3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식품기업 관점에서.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냐 없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 굉장히 할 게 많고 그것도 된다. 네,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규모화된 농업 있잖아요. 네. 해남은 50헥타라고 했지만 경북 같은 경우도 개별 농가들은 사실 1헥타르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경북 같은 경우도 하나의 영농법인이 110헥타르씩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죠. 이게 공동 주주형 농업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시도들이 작년부터 시도되고 있고 원래 확산되고 있어요. 이런 거 점점 더 많이 만들어질 거고 야. 이것들이 한 번, 두 번 시도가 되면서 효과가 이미 기존의 개별 농가가 짓는 것보다 수익이 3배 정도가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농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례가 하나하나씩 쌓여가면은 농촌 현장에서도 빠르게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아직 뭐 우리가 잘 못 보고 있는 것뿐이죠. 말씀하신 이제 문경에서 예. 그 경상북도에서 아주 정책적으로 아주 이 농업을 대전환해 보자. 그래가지고 한 프로젝트 1호로 그걸 했어요. 농토를 다 일단 섞어. 예. 다 갖고 와. 예. 아니, 섞는다기보다 그 자기 농토를 자기가 농사 안 짓고 영농조합에 맡겨요. 네. 네가 농사해라.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종합을 해가지고 110헥타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종합으로 짓고 이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짓는 대신에 평당 3,000원을 받아요 미리. 예. 네. 빌려준 값. 빌려준 값인데 그게 돈이 환산해 보면 내가 쌀 농사를 지어서 수익 내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나는 놀면서도 말하자면 월세 받듯이. 그렇지. 쌀 농사 짓는 거에 소득을 내. 그리고 이제 그 영농조합이 그 농사를 공동으로 짓는데 네. 거기에서 작년에 그랬어요. 재작년에 8억 원 정도의 생산물을 내서 벼만 생산했는데 예. 작년에는 24억을 생산했어요. 왜냐하면 양파, 감자 뭐 이런 거래서 이모작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농민들은 거기 가서 일하면 또 일한 값을 받아요. 그거 받고 오. 알바비도 받고 내 알바비도 밭에서 받고. 내가 일한 셈이기도 한데. 그리고 결산해서 남으면 또 이제 받고. 배당도 받고. 대박이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걸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덜란드도 보면은 아주 그 20헥타, 50헥타 이런 식으로 밭이 하나가 그렇게 넓거든요. 네. 우리는 조그맣게 돼 있어요. 2,000평, 3,000평 단위로 논두렁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우리가 이제 경지정리 해준 곳은 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놓으면 한 2,000평, 3,000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경지정리를 해주자.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논두렁 이런 데가 없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농지가 한 10
5, 6% 늘어나요. 늘어나기도 그렇겠네요. 하고. 그렇지. 그러면 늘어나면 거기에 공동 시설도 좀 하고 기계화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영농형 그 태양광 예. 이게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일부 지원을 해서 정말 그쪽에 어떤 농업 전환이 되도록 구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정부에서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 나 안 될 것 같아서 넣었는데 처음에. 농지를 사두는 게 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야. 농지는 어. 농사 짓는 사람만 소유하고 반대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된다. 네. 이제 이 룰이 서로 이제 서로 결합해서 원칙이었는데 네, 농지를 빌려주는 방법도 깨졌네 슬슬 이제. 아 진짜 날카로우셔. 야. 앞으로 우리 농지를 예. 지금은 소유 중심의 이용 제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용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농업을 하는 그 행위, 행위 거기에 중심으로.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아. 소유하고 있고 이런 거는 사실 지원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지원 제도나 모든 점에서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그 두 토지- 개를 같이 해야만 되도록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토지 이용 그 제도도 예. 좀 보완을 해주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 중심으로 하자. 소유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죠. 그럼 네. 농지 취득 증명은 떼어와라고 하는 거 힘듭니다 정말. 그런 컨셉이 되면 건물 사듯이 나 농지에 투자했어.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시인들이 농지를 갖고 있을 수 있으면 도시인들은 어차피 농사지으러 못 가니까 빌려주는 거지. 이렇게 같이 합시다라고 하면 어유 그럽시다 이렇게 하는 거고 또 그래야 농민들도 갖고 있던 농지를 팔아서 노후도 즐기시고 하지. 농지는 농민만 소유하고 있으라고 하니까 소유권이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이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 어디서 들었는데 잘못하는 얘기겠죠, 그죠? 어디 농지를 도시인들이 가져 말도 안 아니, 되죠. 그런데 단순한 문제는 약간 아니고 얘기해 보니까 되게 민감한 문제구나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대농을 만들고 지금 농로를 어떤 장려하자는 거냐? 농업의 어떤 전체적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도록 예. 구조를 어. 그렇게 바꿔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가령 예를 들자면 농지가 아주 활용도가 높고 좋은 이곳인데 외부에서 막 그 투자가 막 이루어지고 그 예.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지라고 하는 건 시설이 들어가요.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앞으로는 시설 농업이 한 30% 27년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50% 60%를 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을 해야 되는데 남이 또 조금씩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어 땅을. 그러면 거기다가 어떤 규모 있는 시설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또 토지 개량이나 이런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그렇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편하게.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거든요. 이용한다는 게. 그러니까 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렇게 이제 제도를 보완을 좀 해줘야지. 예민한 문제를 건드려. 근데 여기는 내가 잘못 건드린 게 아니라 어딜 건드려도 예민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피해가기가 어려워 솔직히. 토지 문제는 농업 분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는 사실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는 산업화가 안 되죠. 한 발짝도 못 나가거든요. 그 사람들마다 주장이 많이 다르고요. 예. 그래서 조금 뭐 이게 맞다 하긴 좀 어려운데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이라는 대원칙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그건 할 때 맞고, 가긴 가야 대원칙은 된다. 맞고 대만이 이프로님처럼 그렇게 했다가 어. 다시 지금 되돌리고 있습니다. 무슨 역풍을 맞았어요? 자유롭게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해라. 농지를 무슨 일이 일반 일어났습니까? 비농지랑 같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가 예. 농사를 거의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는 거죠. 비싸져서. 사람들이 다 사버리는 비싸져서.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대만이 지금 다시 코인이 되돌리고 됐구나 있거든요. 농지가. 하여튼 그 정도로 해서 이 얘기는 마무리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야, 고사 돈 되겠다. 생각하니까 야, 좀 그렇구나. 근데 우리나라 농지가 좀 얘기라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네. 예. 일본 농지값이 우리나라 값도 비쌀 거로 생각하시잖아요. 예. 안 비싸요? 싸요. 우리나라가 3배 정도가 더 비쌉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요? 네. 야. 농지가 농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지 않고는 예. 사실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그러니 어렵긴 농지를 사서 나는 농민이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진입장벽과 원가가 너무 높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할수 농업에 있는 것도 진입하기가 없고.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실제로 농업 그 경영비에서 예. 그 임차료 음. 부분이 높아요? 굉장히 그렇겠네요. 높아요. 아. 일본에 비해서 엄청 높고 전체적으로도 우리가 높아요. 자, 네. 자, 오늘은 언더스탠딩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이 네. 식품 산업과 관련한 이야기 야. 굉장한 가능성도 보이고 있고 네. 네. 재밌었습니다. 네. 의외로 재밌었던 오늘 대특집 토론. 건드리는 곳마다 민감한 것이 없고 네, 오늘 말씀 솔직한 이야기 자주 나누고 네.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같이 또 고민하고 네. 그래야 또 네. 정책도 지원이 되고. 야, 요 세 분 그러겠죠? 어벤져스는 다음에도 예. 또 한번 모셔가지고 농업 삼총사 다시 한번 또 다음 또 여쭤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